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산업의 큰 전환점. 2.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1위입니다. 3. 한국의 엄청난 성장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2023년 대한민국은 경제와 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의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의존했던 나라였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상황을 뒤집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나라는 전기, 자동차 및 스마트폰 제조 산업부터 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신기술 연구 및 개발을 강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한민국이 중요 자원에 대한 대응 방식을 바꾼 것입니다. 리튬 광물은 전기 배터리 및 전기 자동차 산업을 위한 중요한 원료로 이전에 중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고급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시장에 대한 의존을 크게 줄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생산 및 조립에만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고급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하여 전 세계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는 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참여자로 만들어 산업 분야의 미래를 구축하고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튬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 리튬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서 각국은 리튬 확보에 정신이 없습니다. 남미와 인도네시아 등은 자원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리튬을 국유화하고 있고 미국은 동맹국에서 생산된 리튬을 이용해야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힐 정도입니다. 한국에도 리튬 광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들은 해외에서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리튬 대신 더 저렴한 소재를 이용해 배터리를 생산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한국이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진 소재라면 더 이상 한국이 배터리와 관련해 미국이나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배터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앞서게 되고 더 나아가 전기차 시장도 한국이 장악하는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뒤인 2028년에 리튬 사용량의 50%를 내재화하겠다. 배터리 소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LG화학이 리튬 등 핵심 소재 광물의 공급망을 확보해 내재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안정적으로 소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광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광물 가격도 치솟으면서 자체 공급망은 가격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LG화학이 광물 내재화율을 높이면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소재를 공급받는 LG에너지솔루션까지 LG그룹의 배터리 가치사슬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지난달 25일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의 내재화율은 2028년까지 50%로 늘리며 니켈은 65%까지 내재화율을 끌어올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내재화란 광물을 개발, 확보한 업체와 합작하거나 지분 투자 나 지분 교환을 통해 생산 광물의 일정 분량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필요한 물량을 시장이나 공급업체로부터 받아 쓰는 상위 단기 공급 계약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접근 방식입니다. LG화학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내재화율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부서를 제외한 LG화학 직원들도 광물 내재화율 목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도 LG화학의 양극재, 전구체 내재화율은 20에서 30%를 기록하지만 광물 내재화율은 극히 낮을 것으로 추정해왔습니다. 하나증권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LG화학의 탄산, 수산화리튬 장기 공급 계약 비율이 2021년 67%, 지난해에는 5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내재화율은 0%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은 미국 리튬 업체 투자 및 고려아연과 전구체 합작 등 양적 성장보다 업스트림,
후방산업 확장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LG화학은 최근 광물 내재화를 통해 원자재를 확보하고 광물을 섞은 화합물, 전구체와 양극재로 이어지는 생산체제를 완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화학은 지난 2월 미국 광산업체 피드몬트 리튬사의 지분 5.7%를 확보하면 시 리튬 전광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분기부터 4년간 20만 톤을 공급받게 됩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고려아연과 2,6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하고 원자재와 전구체 협력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중국 텐치리튬의 지분 8.75%를 확보하면서 수산화리튬 장기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울산 온산산업단지와 새만금국가산업단지에 각각 전구체 공장도 건설 중입니다. 온산에는 고려아연 계열사 캠코와 한국성구체 회사를 합작 설립해 내년 2분기 양산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새만금에는 중국 화유코발트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연산 10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으며 음극재나 분리막, 동박 등 다른 배터리 소재 사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 따라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한 내재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향후 중국을 배터리 공급망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재 업체들도 탈중국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LG화학도 전구체 합작사인 중국 화유코발트 지분을 필요시 전량 인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시작된 전기차 전쟁은 새로 운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내수 시장으로 성장해 온 중국 전기차 산업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에 힘입어 혜성처럼 등장했던 전 기차 스타트업들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적은 판매량, 높은 지출로 적자가 커진 가운데 코로나 기간 자본시장 상황도 좋지 않아 투자금마저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로 업체 간 가격 경쟁까지 벌어지자 자금난이 심각한 기업부터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업계의 신은 대대적 구조조정은 이제 시작이며 향후 2에서 3년 내 전기차 회사 최대 70%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매체 제일제경과 매일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마 자동차가 하이난성에서 운영하는 매장 6개를 모두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상하이 칭푸구의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웨이마의 영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하이난성에서만 2,000여 명의 소비자가 애프터 서비스와 부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이마는 한때 웨이라이, 샤오펑, 바이동과 함께 중국 전기차 소룡으로 불렀습니다. 2015년 설립 후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대표 정보기술, IT 기업은 물론 홍콩 최대 재벌로 아시아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던 리자청 청쿵그룹 회장의 투자까지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70억 4천만 달러, 약 9조 3,500억 원의 모음값을 자랑하며 홍콩증 공거래소의 기업 공개, IPO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부터 판매 부진과 적자 확대로 직원 임금 삭감, 경영진 절반 축소 등의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 IPO 신청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웨이마는 올해 1분기 전기차를 단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곳은 웨이마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인 텐지자동차는 지난 3월 생산 중 단과 함께 직원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 불만을 샀습니다. 아이치자동차는 2개월째 임금이 밀려있고 네이딩자동차는 200여 건이 계약 분쟁, 채무불이행 소송 등에 시달리다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의 실패는 판매 전략의 부재로 인한 국내 시장 실패, 자금 조달 나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찬안자동차의 주아룽 회장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 향후 2에서 3년 안에 60에서 70%의 브랜드가 통폐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전기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 것은 배터리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국의 배터리 산업을 키워왔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 배터리 견제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리튬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원자재를 장악해 배터리, 더 나아가 전기차 시장까지 장악하겠다던 중국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신에너지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신흥국 리듬 광산 확보를 위해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컨설팅 업체 라이스테드 에너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2년 새 45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을 투자해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에 달하는 리튬 광산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투자한 광산 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중국은 2025년 전 세계 리튬 공급량의 3분의 1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 중국은 리튬 정제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리튬 정제 과정에서 이뤄지는 환경 파괴를 묵인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인 호주가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1일 코트라 호주 벨버름 무역관에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움직이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 호주 보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 리튬 생산량은 6만 1,000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50%를 차지했습니다. 호주 리튬 수출액은 2021-2022회계연도 53억 호주 달러로 올해는 3배 이상 증가한 186억 호주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호주에서 생산된 리튬의 90%는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이외에 벨기에가 2.3%이고 우리나라는 0.9% 수준입니다. 호주는 정광 형태로 리튬을 생산 후 수출합니다. 중국은 막대한 양의 리튬 정광을 수입해 자국 내 정제 시설에서 탄산리튬이나 수산화리튬으로 전환 후 이를 다시 수출합니다. 중국은 전체 리튬 재련 시장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화리튬의 경우 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탄산리튬은 주로 노트북, 핸드폰 등 소형 가전제품의 배터리에 사용되고 조울증 치료제를 포함한 치료용 약물과 윤활유 원료로도 쓰입니다. 산화리튬은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고성능, 고용량으로 장거리용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사용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수산화리튬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는 중국으로 리튬 정광을 수출한 후 중국산 리튬 가공품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효율적이며 글로벌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호주 최대 노조인 AWU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 광물 수출 관세를 부과하고 해당 수익으로 현지에서 광물 가공품을 제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코트라는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리튬을 채굴, 생산하는 국가로 글로벌 리튬 생산량의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리튬 수출은 정광으로 수익성이 높고 수요가 증가하는 수산화리튬은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여러 국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최근에는 핵심 광물 수출에 관세를 부과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현지에서 광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리튬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리튬 매장량이 부족한 한국에게는 마냥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이 리튬이 아닌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면서 배터 시장의 대격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 에너지저장연구센터 이민아 박사팀이 리튬 이온 전지를 대체할 마그네슘 2차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이 전지는 일반 2차 전지에 쓰이는 전해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연구됐던 마그네슘 전지보다 충전할 때 필요한 전기를 10분의 1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90회 이상 충방전을 거듭해도 안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아 박사는 4일 값비싼 리튬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마그네슘은 국내 매장량이 많아 소재 단계부터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리튬보다 에너지 저장 용량이 1.9배 높지만 지금까지 효율적인 충방전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마그네슘 금속을 음극으로 사용해 고효율로 충방전 반응을 유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해 테스트한 결과 리튬이온 전지에 들어가는 것과 유사한 전해질 TFSI를 사용해도 총방전 때 과전압이 0.2V 미만으로 과전압을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칩 충전할 때 전기를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금까지 연구됐던 마그네슘 전지의 쿨롱 효율이 10% 미만이던 반면 연구진의 전지는 99.5%까지 향상됐습니다. 이 박사는 기존 마그네슘 전지가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10% 미만이었다면 연구진이 개발한 전지는 99.5%까지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990회 이상 안정적으로 마그네슘 금속의 방전을 구현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일반적 전해질에서도 마그네슘 2차 전지가 안정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마그네슘 2차 전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서는 거대 음이온을 사용해 합성이 굉장히 까다롭거나 부식이 쉬운 염소 이온을 많이 넣어 전해질을 만들었습니다. 연구진은 전지의 음극에 쓸 마그네슘 금속을 특정 용액에 1시간 정도 남가 인공 보호막을 만들어냈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음극 표면은 충방전 효율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나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 저징 시스템 ESS에 적합한 일반 전해질 기반의 저비용 고에너지 밀도 마그네슘 2차 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발이 의미 있는 것은 한국의 마그네슘 매장량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문제는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마그네슘 전면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2000년 초 미래 수요가 커질 신소재 사업의 일환으로 마그네슘 생산 재련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마그네슘은 초경량 미래 소재로 각광받았습니다. 마그네슘은 무게가 알루미늄의 65%, 7강의 22%에 불과하지만 강성은 뛰어나고 열전도율도 좋은 데다 전자파 차단 기능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대폰과 노트북, 자동차 차체 등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실제로 포스코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가 확산되기 전인 2007년 순천 해룡산단에 약 900억 원을 들여 마그네슘 판재 공장을 지었고 2012년에는 강릉 옥계 1만 톤의 마그네슘계를 재련할 수 있는 공장도 준공했습니다. 마그네슘 원석, 백운석은 강원도에만 약 1억 9천만 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잔밋빛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마그네슘 합금의 최대 경쟁자인 알루미늄 합금이 대세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소재는 정보기술, IT 분야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기대했던 스마트폰 케이스도 알루미늄을 거쳐 최근에는 유리 소재로 바뀌었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 관계자는 마그네슘은 물성이 단단하고 가벼운 것은 맞는데 주조와 후처리가 어려워 스마트폰에 적합한 재료가 아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시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강화되는 각국의 연비 규제를 맞추기 위해 마그네슘 소재를 자동차 차체에 많이 적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알루미늄과 초고강도 간판 등 7강 소재가 이를 대체했습니다. 마그네슘이 가볍기는 하지만 부식으로 후처리에 많은 공정이 소요돼 양산차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마그네슘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이 원재료를 쥐고 흔들면서 포스코의 마그네슘 사업은 더 위기를 맞았습니다. 환경 문제도 고민인데 2013년 강릉 옥계 공장의 지은 마그네슘 공장에서 페놀 등 독성 물질이 누출되면서 토양을 오염시켰고 결국 포스코는 현지 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마그네슘을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그네슘으로 리튬을 대체할 수 있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도 걸리지 않고 중국 의존도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현재도 마그네슘 수입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내장량이 부족한 리튬에 비하면 마그네슘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국제 정세에 따라 언제 가격이 널뛸지 모르는 리튬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마그네슘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오염을 이유로 중국의 리튬 정제를 맡겨온 선진국들은 뒤늦게 자국 내에 리튬 정제 시설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에게 의존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데, 마그네슘이 한국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해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K온이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값비싼 코발트 소재를 완전히 빼고도 기존 3원계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가진 코발트 프리, CO 프리 배터리 시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6일 알려졌습니다. SK온은 시제품 개발을 예상보다 1년이나 앞당기며 국내 배터리 3사 중 가장 먼저 개발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발트는 리튬 니켈 흑연과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3원계 배터리 소재 중 2차전지 금속 원가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단가가 가장 비싼 소재로 꼽힙니다.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쟁 광물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DR 콩고에서 생산 주도권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채굴 과정에서 노동 착취 논란 등 인권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발트 프리 배터리가 조만간 양산으로 이어지면 이런 논란을 잠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SK온은 코발트 함량을 0으로 낮추는 대신 니켈이나 망간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코발트 프리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명과 주행거리 같은 성능도 기존 제품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간 코발트 프리 배터리엔 치명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코발트 함량이 적으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고 주행 가는 거리 역시 줄어드는 그 난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CATL, BYD 같은 중국 업체들은 값비싼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리튬인 산철 LFP 배터리에 주력하면서 값싸게 내놓고 있지만, 대신 성능이 떨어지고 특히 겨울철 같은 저온 상황에서는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치명적 약점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테슬라 차량의 재원과 크게 다른 주행거리 성능의 위약금을 매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따라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코발트 프리 배터리는 더욱 가치가 올라갈 전망입니다. 코발트는 대부분 중국에서 재련되기 때문에 IRA에 의거해 중국산 광물 재료가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간 배터리를 실은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K배터리 업체들이 최근 코발트 프리 제품 개발에 H에너지 솔루션은 알루미늄을 추가해 안정성을 강화하면서 코발트 비율을 5% 이하로 줄인 NCMA,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배터리를 상용화해 테슬라와 GM의 허머 EV 등에 공급 중입니다. SK모이 시자 점유유 또 삼성 SDI 역시 최근엔 니켈 비율이 91% 이상인 젠6 분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K온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니켈 함량을 90%로 늘리고 코발트 비중은 5% 이하로 줄인 배터리 NCM9를 개발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미국 소비자가 전셔 CES에서 혁신상을 받는 등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미국 포드의 픽업 트럭인 F150의 전기차 버전인 F150 라이트닝에 탑재되고 있는데, 이 SK온 배터리의 위력이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이후 차량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최악의 눈 폭풍에 의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 해당 차에 탑재된 SK온의 배터리가 가정집에 44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용량이 65%나 남으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가 역할을 녹록히 한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말경 강력한 겨울 눈폭풍이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를 강타하면서 캐나다 일부 및 온타리오 지역은
100만 곳 이상이 정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날씨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흑한 속에서 이루어진 정전 사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대규모 정전 사태에서도 F-150 라이트닝 배터리가 자신의 집에 전기를 공급해 주며 정전으로 인한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자신의 경험을 미국의 커뮤니티 웹사이트 레딧에 공유하면서 F-150 라이트닝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F-150 라이트닝 소유자는 레딧에 우리 집에 44시간 동안 전기가 안 들어왔지만 F-150 라이트닝이 우리를 구했다 며 냉장고, 냉동고, 와이파이, 선택 조명과 TV를 이틀 동안 작동시키면서 정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전이 회복돼 차의 전기를 끄고 나서 확인해 본 결과 배터리는 65%나 남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F-150 라이트닝에는 지능형 전원 백업 기능이 탑재돼 있는데 이 기능은 유사시에 가정집 또는 야외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에너지 사용에 따라 최대 10일까지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차 내부에도 11개의 콘센트로 최대 9.6k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이 기능한 것은 SK온이 2020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성능 NCM9 배터리 덕분입니다. NCM9 배터리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니켈 비중이 약 90%에 달하는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니켈 비중은 배터리 용량과 직결되는 만큼 한 번 충전으로 미국 환경보호국 기준 롱레인지 버전의 경우 320마일, 514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우려는 배터리 내부의 분리막을 지그재그 모양으로 감싸는 SK온의 Z 폴딩 기술로 보완해 CES 2022에서 차량 엔터테인먼트 및 안전 분야와 내장 기술 분야에서 동시에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CES 2023에서도 주행거리는 늘리고 충전 시간은 단축한 NCM9 플러스 로차량 기술과 첨단 모빌리티 분야 혁신상을 연속 수상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까지 미국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의 미국의 비중은 지난해 3%에서 2025년 44%로 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기간 배터리 3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6.5%에서 69%까지 증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SK온의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3사는 2025년까지 미국 내공장 설립에 총 40조 원을 투자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첨단 제조 생산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19조 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SK온과 포드가 짓고 있는 미국 내 최대 배터리 공장 글로벌 SK에 들어갈 장비 중 95%가 한국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 짓는 공장의 장비 및 설비 대부분을 한국산으로 사용하면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배터리 산업의 동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6일 업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글로벌 SK 공장의 장비업체 선정과 발주가 일부를 남겨놓고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로벌 SK는 SK온과 포드의 미국 합작법인으로 켄터키주에 각각 43기가와트시 GWH 규모 공장 2개와 테네시주에 43GWH 규모 공장 1개 등 연간 총 129GWH 규모의 3개 공장이 2025년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각 업체의 공시를 역산하면 글로벌 SK 장비 발주 규모는 9,200억 원이 넘는데 이 중 국내 장비 업체들의 거래 규모는 7,4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래 규모 순으로 톱텍 2,821억 원, PNT 2,217억 원, 2건, 윤성 FNC 2,088억 원, 2건, 자비스 161억 원, 이노메트리 131억 원 등인데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거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장비 발주까지 고려하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공기 단축의 빠른 진행 및 기술력 때문입니다. SK온은 그동안 국내외 배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설비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SK온의 미국 자체 공장인 조지아 공장의 경우 이미 2021년 기준으로 한국 장비업체 비중이 96%에 달했습니다. SK온 전체 장비 구매액에서 국산화 비율은 2년 연속 94%를 웃돌았는데, 이에 대해 SK온 관계자는 글로벌 SK 장비 발주로 국내 업체들이 고용 창출을 비롯해 2조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H에너지 솔루션은 지난해 말에 2조 원 물량을 추가 수주했는데, 지난 1월에 또 4조 원 정도의 물량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9, 10월만 해도 배터리 제작에 있어 중국산 소재에 의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더니 벌써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리튬과 코발트에서 중국산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에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어디서 그런 저력과 원동력이 나오는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거머쥐겠다는 삼성의 목표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삼성의 파운드리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TSMC를 코앞까지 추격한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시황 악화라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준 파운드리 매출이 20조 원,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호조 덕에 작년에 4분기 메모리를 포함한 삼성 반도체 전체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역시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작년과 비슷한 가운데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금융투자업계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메모리 사업은 수십 년 동안 상승과 하락의 사이글을 오갔지만 파운드리는 그런 사이를 그리지 않기에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확대될수록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세계 최강 기술이라고 자부하던 TSMC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 삼성이 공개한 신기술에 좌절하며 TSMC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해 반도체 업계에선 이미 삼성에게 판세가 기울어졌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이 신기술로 TSMC를 밟아버리자 대만은 크게 충격을 받은 분위기인데, 설상가상으로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터지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합니다. TSMC가 그토록 자랑하던 반도체 기술을 삼성에 뺏기게 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운드리 절대 강자 TSMC의 매졸이 4년 만에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최근 파운드리 부문에서 폭풍 성장 중인 삼성과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파운드리 쪽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TSMC와 삼성의 상황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의 올해 3월 매졸은 1,455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으로 작년에 같은 기간 1,700억 대만 달러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매출이 15%나 감소했습니다. 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TSMC의 올해 3월 매출은 2021년 10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렇듯 TSMC는 경기 불황에 따른 IT 기기 수요 감소 영향을 직격탄으로 받으면서 대만의 신공장 건설 계획을 연기하는 등 투자에서도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TSMC 못 구해서 난리가 났던 ASML의 EUV 노광장비 주문량의 납품 기한도 연기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올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반면에 삼성에게는 TSMC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라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 12인치 파운드리 가동률은 이 분기 현재 90% 수준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작년에 80% 안팎까지 떨어진 가동률이 최근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이렇게 선전할 수 있었던 건 최신 공정인 4-5나노 수율이 안정화되면서 고객사의 주문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4-5나노는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앞선 최선단 공정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용 AP나 ADAS용 반도체 공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급성장한 AI 반도체 역시 이 공정을 활용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나노 기반의 AI, 자동차용 칩 생산과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으며 일부 대형 고객사들은 삼성에게 시제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설계부터 양산까지 진행하는 삼성만이 할 수 있는 펌키 프로젝트가 급증하고 있어 TSMC와는 차별화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이제는 TSMC가 자랑하던 후공정 기술에서도 삼성이 비밀병기를 꺼내들면서 추월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은 첨단 패키징 기술인 펜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 파울프를 올해 4분기부터 양산 라인에 본격 도입하겠다고 예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FOWLP는 삼성의 파운드리 라이벌인 대만의 TSMC가 강점을 갖고 있는 패키징 기술로 앞서 TSMC는 이를 무기로 사마 애플의 스마트폰용 칩 물량을 싹쓸이하기도 했습니다. FOWLP는 칩 두께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데다 시간도 절약하고 원가도 절감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인데요. 실제로 TSMC는 이 기술로 현재 연간 평균 11%씩 성장이 예상되는 펜아웃 시장 생산량 중 48%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TSMC에겐 핵심으로 꼽힙니다. 이에 삼성은 2018년부터 동그란 웨이퍼가 아닌 사각형 모양으로 재배열해 패키징하는 패널 레벨 패키지로 TSMC 기술에 대응했지만 방향을 바꿔 PLP와 WLP 기술을 투트랙으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그간의 이런 노력 덕분에 삼성은 올해 4분기부터 프리미엄 시스템 반도체 엑시노스의 FOWLP를 적용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핵심 분야로 꼽히는 패키징 분야에서도 TSMC를 추격하는데 막바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은 FOWLP 기술 외에도 패키징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준비 과정을 마치 TSMC가 보란 듯이 마음먹고 공개했는데요. 재작년에 삼성이 기판 위에 4개의 HBM을 얻는 iCube 4분들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술 또한 내년 4분기면 HBM 탑재 수를 12개로 늘린 iCube 12분들 구현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삼성이 패키징 기술 개발에 박차들 가하고 있는 건 이 분야가 차세대 반도체 시장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수엠폭의 미세 회로를 만드는 전 공정 작업이 한계에 다다르자 각종 칩을 하나의 반도체처럼 합치는 이중결합 2.5D, 3D 패키징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1위 TSMC 역시 고급 패키징에 공격적으로 투자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애플은 물론 엔비디아 등 반도체 큰손들의 수주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삼성의 패키징 투자는 다른 반도체 회사에 비해 늦은 편이지만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빠른 속도로 TSMC 기술을 추격하며 이제 이를 뛰어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삼성에서 FOWLP 기술을 발표하자 충격 먹은 TSMC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허겁지겁 대책을 세우기에 바빴다는 후문입니다. 현재 TSMC 내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독점 기술인 패키징마저 삼성이 추월하면서 최대 고객인 애플도 삼성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삼성의 지난해 패키징 투자율이 TSMC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낸 거라 본격적인 투자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멀멀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황은 앞서 삼성이 반도체 패키징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며 힘을 실었기 때문에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TSMC만큼 투자를 늘린다면 엄청난 병기가 추가로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앞으로는 패키징 분야의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공정 분야에서 반도체 미세화 경쟁이 한계에 달하면서 패키징 분야에서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패키징이란 여러 종류의 반도체 칩을 하나의 기판에 효율적으로 담는 기술을 말하는데, 앞으로 파운드리 업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패키징 기술 개발이 필수가 된 겁니다. 실제로 최근 애플, 구글 등 IT 기업들도 독자적으로 칩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를 고객사 입맛에 맞게 제작하는 파운드리 패키징 업체들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6G 기술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분야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필요로 하면서 패키징 기술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이런 흐름에 삼성도 첨단 패키징 공정에 집중하고 있는데, 작년엔 조직 개편을 통해 첨단 패키지 사업 전담 조직인 어드밴스드 패키지 팀을 신설하며 본격적으로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에 TSMC는 삼성과 달리 세계 곳곳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 분산형으로 해외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지만, 메인이 일본이라 지진, 화산과 같은 자연재해 리스크가 더 가중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현재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12에서 28나노의 자동차용 반도체를 제조할 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추가로 독일 드레스덴에도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며 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TSMC의 공장이 해외로 자꾸 나가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와 더불어 대만 내 산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TSMC 지분을 단기 매도한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된 이유였다고 대놓고 밝히면서 TSMC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미-의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TSMC 투자의 위험이 따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이 파운드리 분야에서 TSMC를 완전히 꺾고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세계를 압도하는 진정한 1등 기업이 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